자,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네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독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독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독서는 항상 그래. 맞아. 독서는 어려워. 어려울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일단 나도 어려워. 생각해봐. 전공이 국어국문학이라니까? 내가 GPS 개념을 어떻게 알겠니? 그렇지 않아? 내가 무슨 걔 사회 뭐 법률 지문 어떻게 알겠어? 몰라요,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잘 모르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 읽고 해야 되는 걸. 그러면 여기서 기본 전제가 있어. 이 독서는 잘 들어봐. 철저하게 지금 이게 과학이나 기술이나 사회 영역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라고? 국어야, 국어. 국어의 영역 속에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야 돼. 자, 국어의 영역 속에 있다는 걸 전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국어의 영역 속에 전제한다는 건 네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개념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이걸 제대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겠니의 문제는 절대 국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 말이 이해돼? 국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국어잖아. 일단 첫 번째, 지문에 나온 정보를 얼마만큼 잘 정리하느냐. 이거 첫 번째. 그 지문에 나온 저 정보를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정리가 됐다면 절대 거기 있는 그 정보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왜곡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다른 정보로 바꾸면 대체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다르게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고.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심되는 정보.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남겼어야 될 핵심되는 정보와 부수적인 정보는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핵심되는 정보와 부수적인 것은 구분해 줘야 돼. 그러니까 최근에 독서가 그나마 작년 수능이나 그 작년 수능보다는 할만해진 게 글 길이는 짧아졌어요. 그죠? 확실히 글 길이는 짧아진 게 느껴지지, 그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자 수의 총 자수를 조금 줄여가는 게 왜 그러냐면 최근 한 2, 3년 해봤어. 이게 이를테면 이게 여러분이 이 국어의 변화를 좀 이해를 해야 돼. 처음에는 독서가 몇 지문이냐면 지문이 5개였다고. 지문이 5개였어. 5지문이었다고.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각각 한 지문씩 냈어요. 언제 A, B형 나눠져 있던 그 시점까지는. 이해가 됐어? 지문을 5개를 냈는데 5개를 내니까 애들이 45문제를 80분 안에 못 풀어. 지문이 너무 많거든. 왜냐면 문학도 5지문이야. 총 10지문을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통합하면서 맨 먼저 생각한 게 지문 개수를 줄여야 되겠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문 개수를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지문 개수를 줄여야 되겠다. 왜? 애들이 시간 안에 못 푸니까. 근데 내가 전에 왜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이게 한 학생의 시험, 요 앞에 있는 학생의 시험인데 그 개인정보를 위해서 점수는 최대한 가린 상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는 이 시험지의 비밀이 있어. 무슨 시험지의 비밀이 있냐면 아무것도 안 돼 있죠? 요게 시험지가 어떻게 생겨먹냐면 이렇게 생겨먹었죠, 그죠? 이렇게 생겨먹은 게 절반이 이렇게 접혀있는 형태입니다. 인쇄소에 넘길 때 이렇게 파일을 넘기면 인쇄를 할 때 요걸 이제 중철이라 그래. 중철에서 복사를 하는데 한 긴 종이 안에 4면을 이렇게 출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의 모든 시험지는 무조건 4의 배수 형태여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4페이지, 8페이지, 12페이지, 16페이지. 그러므로 국어는 16페이지에서 만일에 지문 개수를 줄였어. 그러면 지문 개수를 줄였으니까 양이 줄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 다음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는 몇 페이지로 와야 돼? 12페이지로 와야 되는 거야. 한 장을 통으로 날려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지문 개수를 줄여도 그렇게 줄일 수는 없다고. 이건 영어가 아니라 국어잖아.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한국인이니까 읽을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더 줄이지 못한단 말이야. 이 16페이지가 중요한 거야. 이게 비밀이야. 다시 말하면 아무리 편집을 해서 내용을 줄여도 무조건 16페이지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글자 수 총량은 항상 일정해야 되는 거야. 16페이지 편집이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건 편집이야. 여기까지 문제가 떨어져야 돼. 이 면을 여백으로 두면 안 된다고. 이해가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이제 이게 카메라가 없으면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렇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그렇다고 치면 그러면 16페이지까지 나와야 되니까 글자 수를 총량을 지킨다고 치면 지문 개수는 줄이되 뭐 한다고 지문의 글자 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 글자 수가 느려왔어. 이렇게 느려서 왔는데 문제는 그렇게 느렸더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애들이 뭐 한다? 더 어려워하더라.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택한 게 아마도 이제 올해 선택한 건 작년에서 독서에서 확 되었잖아. 학생들도 되고 평가원도 되고 이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애들의 독서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나니까 그래 그러면 여기는 이 독서의 지문 글자 수를 지문에 들어가 있는 글자 수를 조금 줄여주자. 그래서 이제 언제 형태로 변해가냐면 처음 나왔던 21번, 28번 있는 그 인문 지문 있죠, 그죠? 영어와 역사학을 결합시켜 놓은 그 지문 6문제짜리니까 길게 뽑아낸 것 빼고는 나머지 두 지문은 그냥 저냥 풀만한 정도의 길이로 줄여놨어요. 이해가 됐죠? 그냥 저냥 풀만한 길이에 그냥 저냥 풀만한 길이라는 게 이런 거야. 시험지가 이렇게 있으면 요 라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냥 저냥 풀만한 글자 수로 줄여놨다. 문단은 몇 문단이냐면 대충 4에서 5문단 정도일 겁니다. 왜? 문단을 지키게 돼 있거든. 무슨 문단을? 한 문단에 들어가는 글자 수를. 그래서 보통 요 글자 수 세보면 대충 한 4문단 될 겁니다. 글자 수 준 건. 그러니까 긴 거는 한 7문단 될 거고 이해가 됐죠? 평균적으로 7문단 될 거고 그래서 4문단 정도 될 테니까 이 4문단을 읽을 때 잘 봐. 정보의 양이 많지만 정보의 양은 많을 수밖에 없잖아. 최근 수능이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되는 정보 내용을 뽑아내야 된다. 최소한 문단별로 하나 내지 2개 정도는 항상 핵심 내용을 뽑아내야 된다. 자, 여기까지 됐지, 그지? 그 다음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간중간에 나오는 여러 개념어들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중요하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 개념어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중요하다. 요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어떤 개념어를 정의 내려주면 반드시 그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반드시 그건 보셔야 된다. 자, 먼저 16번부터 21번 있는 것부터 16번이 아니군요. 21번부터 26번에 있는 건 총평부터 하자면 21번부터 26번에 있는 이 지문은 그냥 쉬웠던 지문이에요. 최근 나왔던 6문제짜리 지문 중에서 내 생각에는 아주 보기 드물게 쉬웠던 지문입니다. 알겠죠? 보통 6문제짜리에서 난이도 조절하잖아. 그지? 지난 왜 보고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에 그 만일력도 마찬가지고 보통 6문제짜리에서 결단이 났는데 4단이 났잖아. 근데 이번 6문단은 그냥 저냥 읽기만 했다. 그래서 얘들아 잘 들어. 나봐 룩게미. 6문제라고 쫄고 이 지문을 끝으로 보내지 말자. 이해가 됐어? 보통 순서를 잡을 때 6문제짜리가 나오면 일단 쪼그라들어요. 지문이 길거든. 일단 뒤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다고. 그런데 오히려 뒷지문이 더 어려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뒷지문이 더 어려워. 그래서 뒷지문 가서 당황한다고. 나 벌써 앞지문 넘기고 왔잖아 지금. 이렇게 된다고 말이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앞지문 긴 지문이라도 한두 문단은 읽어봐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독서는 결국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자, 내가 등급을 나눠볼게. 내가 1등급이다. 항상 1등급이 나온다. 그래. 2등급 초까지 할게요. 2등급 초까지. 나 2등급 초다. 2등급 초다 하는 친구들은 결국에 여기는 이 친구들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야. 다 풀어야지. 이 친구는 다 풀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친구들 2등급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이 2등급 되는 친구들은 결국 시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 등급상 3등급부터는 한 지문을 못 읽어. 만약에 다 읽었다 하더라도 그건 약간 날림으로 읽어서 대충 읽어가지고 대충 찍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못 읽는다니까? 그러면 3등급 이내로 난 한 4등급 나오는데 선생님 전 시간이 20분 남아요는 다 찍은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을 안에 못 풀어. 그럼 시간 문제가 결부되니까 뭐가 생기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 무조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이때과 선택과 집중의 기준은 뭐냐면
글자의 길이나 문항의 개수가 아니라 제재여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가 돼? 내가 약한 제재를 뒤로 보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문제가 몇 문제든 상관없이 뒤로 보내는 거라고. 예를 들어, 자, 이제 내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 6문제짜리가 나왔는데 여기는 6문제짜리가 과학 지문이야. 아, 또 과학 지문이었는데 여기 이과 친구들은 괜찮은데 왜? 뭐 이럴 수 있지. 분과야, 과학 지문이야. 첫 문항은 뉴턴, 두 번째 문항은 아인슈타인, 갑자기 나오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갑자기 옆에 그림 봤더니 기차가 지나가는 철수와 영희가 있는데 철수는 기차를 타고 있고 영희는 서 있어 밖에서. 그러면서 막 시속이 막 적혀 있고 뭐가 적혀 있는데 밑에 봤더니 누가 봐도 계산 문제야. 지읒됐잖아. 지읒됐잖아 지금. 문과야, 맞지? 일단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죠, 그죠? 그 정도는 알아야 돼.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이 같은 사람이 아니야. 뉴턴 아인슈타인이 아니라고. 이름이 뉴턴, 성이 아인슈타인이 아니라고. 우리 아들도 알아요. 뉴턴은 사과 먹었대. 물어봤어. 하루는 뉴턴 아인슈타인 지문을 풀고 있는데 와가지고 아들내미가 하는 말이 아빠 뭐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빠 수업 준비하지 그랬더니 글을 읽고 있네 그런 거야. 우리 아들이 국어 선생님이나 내가 국어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얼마 전에 알았어. 왜 얼마 전에 알았냐면 보통 수업 준비의 내용이 대부분 비문학이겠죠. 문학은 대충 알아. 이게 대충 하면 읽어볼 것도 없어. 다 읽었던 거니까 옛날에 다 읽었던 거야. 근데 비문학은 처음 읽는 거잖아, 나도. 그러니까 처음 읽는 건데 처음 읽는 아주 생소한 어떤 개념이 나오면 논문을 출력해서 논문을 읽어요, 집에서. 이해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논문 이런 걸 뽑아가지고 그걸 읽어본다고. 네이버 막 지식 검색에 특수상대성 이론 직접 찾아가지고 거기 나왔던 무슨 지식백과 있는 거 다 읽어보고 거기 뭐 블로그에 올라온 거 막 계산하는 거 나오면 계산도 한번 해보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과학 선생님인 줄 알았대. 얼마 전까지 과학 선생님인 줄 알았대요. 왜냐면 인문사회 예술까지도 할 만해. 근데 과학은 나도 못하네. 나도 문과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얼마 전에 국어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죠. 우리 아들내미가. 그러고 있는데 또 그날도 이제 뉴턴 아인슈타인 하고 있으니까 막 그러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아빠 뭐해? 그러길래 수업 준비해 했더니 나도 읽어보면 안 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읽어봐. 그거 줬어. 읽어보더라고. 뭐 뉴턴 아인슈타인 어쩌고 저쩌고. 아빠 이게 뭔 말이야? 그래. 그래서 아니 너는 이해를 잘 못해도 된단다 아이야.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좀 더 크면 이제 네가 알아갈 날이 있겠지. 막 그랬어. 그랬더니 근데 아빠 나 근데 뉴턴이 누구고 아인슈타인이 누군지 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뉴턴이 뭐 한 사람인데 했더니 사과 먹은 사람. 그래. 사과 떨어진 게 아니라 사과를 먹었대. 아들 이상하게 기억하고 있어. 아인슈타인은 뽀글머리 막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야.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걸 알고 있어.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두 사람이 비슷한 게 있어. 머리는 약간 곱슬이야. 뉴턴 보면 왜 여기 끝머리 이렇게 말려 있잖아. 이렇게 말려 있잖아.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돼 있고 곱슬이라고. 어쨌든 그 정도는 우리 문과 친구는 알죠, 그죠? 그러면 그 이상 내가 알지 못한다. 이거 봤는데 모르겠다 하면 뒤로 넘겨. 괜찮으니까. 뒤로 넘기시라니까. 맨 끝에 가서 풀어. 어차피 미안. 읽어서 푸나 찍나 비슷할 거예요. 이해됐어? 내 미안이라고 했어. 읽어서 풀면 좀 더 나아요 하는 친구도 있겠지.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지문들을 만나면 보통 찍는 거나 읽는 거나 도대체 뭐가 구분도 잘 안 가죠, 그죠? 읽어도 찍는 거잖아. 읽어도 찍는 거잖아. 그냥 찍어. 찍고 자. 수학을 위해서. 자기 그게 나을 수도 있어. 괜히 막 혼자 붙잡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앞에 있는 지문 나왔다고 그걸 차례대로 풀어내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걸 계속 읽다가 뒤에 어려운 지문들 날려먹는다고. 차라리 뒤에 있는 쉬운 지문들을 풀고 그 지문 못 풀면 찍고 자라고 그냥. 왜 그 지문에 집착을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되도록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보통 인강에서는 안 하죠. 넘겨, 뭐 찍어, 뭐 이런 얘기 잘 안 할 텐데 이게 현실적이잖아. 찍어. 그냥 보고 번호 OMR 보고 가장 적게 찍혀 있는 번호로 찍어. 찍어. 그렇죠. 하나 찍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괜히 3, 2, 1, 2 뭐 이런 거 찍었다가 막 5, 4, 3, 4 뭐 이러면 다 틀려. 그러니까 한 번을 찍는 게 중요해요. 좋은데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 뒤로 보내라.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21번과 26번은 뒤로 넘겼어야 될 지문이 아니라 무조건 풀었어야 된다. 이해됐죠? 무조건 풀었어야 되는 지문이다. 자, 요 지문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뒤에 지문이 거대한 게 기다리고 있어서.
자, 뒷지문 볼게요. 27번부터 31번. 뒤에 두 지문이 조금 어려운데 뒤에 두 지문 중에서 여기는 이 지문은 진짜 심각한 말장난이야.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 뭐 이를테면 무슨 양수인, 양도인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익숙해지기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잘 들어봐. 여기는 이 독서는 요걸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중요한 건 대비법이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거냐. 첫 번째 1번. 나는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경 지식이라고 봐요. 뭐 인강이든 아니면 현장 강의를 듣고 있는 아이들이든 맨날 하는 얘기가 독해법 알면 어떤 지문 나도 다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내가 아는 게 나오면 쉬운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 내가 선택한 과목에 내가 선택한 지문이 나오면 그 지문 거의 안 읽잖아. 얘도 아까 뉴턴과 아인슈타인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이거 물리 선택한 애들은 무조건 배우는 거거든. 특수 상대성 이론, 그 일반 상대성 이론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그런 지문 읽을 때 지문 안 읽어. 어차피 다 알아.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다 알아. 빛의 속도가 일정한데 문제는 이동 간에 거려지는 상대적 거리 때문에 거리가 길어지니까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도 알아. 다 알고 있는데 이 지문을 뭐하러 읽고 있냐고. 이해가 돼? 그럼 바꿔서 내가 논문을 보는, 내가 그런 자료를 찾아보는, 그렇게 찾아보고 나면 사실 나도 쉬워요. 안 읽어도 거의 풀어. 어느 순간 되면. 그래서 배경식을 닦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배경식은 어느 걸 가지고 하냐? 기출과 EBS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 기출과 EBS는 내가 생각하기엔 어떻게 해줬어야 되냐면 읽고 난 다음에 오답 정리를 하고 문답별로 어떤 내용이 나온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 왜 구조도 분석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막 그림도 그려보고 막 무슨 마인드맵처럼 그림도 그려보고 막 옆에다가 중심 내용도 써보고 근데 그래봐야 어차피 그 지문 안 나온다? 근데 그 짓을 왜 하지? 그러면 그 짓이 의미가 없나?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의미는 있어요. 평가원에서 글을 쓸 때 이런 식으로 글을 써 하는 건 알 수 있어. 여기까지 됐어? 그런 식으로 글을 써 하는 건 알 수 있어. 그래서 한 번은 해야 돼. 한 번은 해야 될 문제긴 한데 정작 중요한 건 그 안에 들어있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거기 구조들을 그리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야. 예를 들어 거기는 지문 안에 어떤 개념이나 어떤 이론들이 나온다면 그 개념과 이론을 따로 정리해서 내 배경 상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와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생각을 했겠지. 왜 떨어지나? 아 서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무게가 지구가 무거우니까 사과가 당겨지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그게 중력이란 거다 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뉴턴과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그 내용이 나올 거라고. 다른 건 안 나올 거거든. 지금 내 말이 이해가 됐어? 내 말이 이해가 됐니? 그러므로 기출하고 EBS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내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있어서 내가 지금 계속 과학만 예를 들었는데 이과 친구도 똑같아요. 그 이상한 철학자만 나오면 소름 돋아 하잖아. 칸트 이런 거 나오면 막 미쳤나 이 새끼는 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막 이름도 다 비슷해. 칸트, 루소, 로크 뭐 뭔지도 모르겠어 그냥. 그러면 동양 사람은 다 자야 막 공자, 맹자 막 이런 다 뭐 미친놈들 막 맞죠? 그런 생각 하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공자가 한 말은 결국 지문에 가도 공자가 한 말로 나와. 공자가 다른 얘기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정리하라는 거야. 취향 영역에 맞추어서 거기는 그 사상가 혹은 권위자 혹은 그것에 대한 이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조금 정리해 두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칸트는 이런 말을 했어. 로크는 이런 말을 했어. 루소는 이런 얘기를 했어. 상대성 이론은 이거야. 그중에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거야. 아인슈타인은 뭐를 발견했대. 하는 말들은 지문이 아무리 바뀌어도 똑같이 나온다. 예를 들어 작년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지문이 있었거든. 케플러나 뉴턴 같은 경우에 수능 완성이 있었거든. 물론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자면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거부감은 덜 들겠지. 이 배형식을 보는 이유는 거부감의 문제인 거야. 멘탈의 싸움이라. 이해가 됐죠? 자, 그렇게 하자는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비문학은 또 하나가
문제는 가릴 필요가 없다고 봐.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여기는 이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의 문제 풀이의 양을 많이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양이 문제가 아니라고.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풀이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유형별로 정리를 조금 해주냐가 중요합니다. 유형별로 정리를 해주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유형별로 정리하냐 이 말은 틀렸던 문제들 중에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얘인데 여기는 이 문제는 이렇게 생겨먹은 문제이고 이런 경우에 답이 왜 여기 박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이 이해돼서 다시 한 번 더. 유형별 정리란 건 뭐냐면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를 확인을 해야 돼. 그러려면 어쨌든 모의고사는 풀어줘야 되겠지, 그지? 하면서 반드시 모의고사를 그냥 단순히 오답 정리만 하지 말고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는 어떤 건지 그리고 이런 문제에 답의 위치, 답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뭐라고 해야지 귀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 말이 이해돼? 자, 그런 의미에서 어디로 갈 거냐면 27번과 31번에 있는 그 지문에서 30번 문제 볼 겁니다. 30번 문제 볼 거예요. 자, 30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할 내용이야. 거기다 밑줄 한번 꺼봐. 앞에 있는 선생님 저는 27번, 28번, 29번을 틀렸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찬찬히 지문 다시 읽어보면 답 나올 거예요. 그냥 세부일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나는 30번 문제 볼 거예요. 30번 문제 볼 거야. 이 30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야. 그럼 나봐. 이런 30번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30번 문제를 구체적 사례 적용하기라 그래.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문제는 일단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거 지문에 반드시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자, 아까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개념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나와. 여기는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그 답의 위치야. 즉 다시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야 이걸 법률적으로 네가 검토할 때 뭐니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얘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야. 그러면 이 개념 설명은 이 답이 위치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는 이 개념 설명을 여기는 이 개념에 대한 내용을 개념 내용을 그대로 보기로 가지고 와야 돼. 그대로 보기로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거. 정보를 절대 왜곡해서는 안 돼요. 정보를 절대 왜곡해서는 안 되고 그대로 보기로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내 말이 이해가 됐니? 자,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볼 거냐 하면 우리는 두 번째 문단이 아니라 세 번째 문단부터 볼 거예요. A 다음 문단부터. 잘 봐. 내가 어떻게 여기서 뼈대를 남기는지 잘 보세요. 어떻게 살을 발라내고 뼈대만 남기는지 잘 보라고.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자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돼야 돼.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소유자는 뭐야?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그지? 이 사람이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대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일단 이 물건을 양도하려면 계약을 하고 양도를 공시해야 돼. 여기까지 됐죠? 양도를 공시해야 돼.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 지금 더워서 이렇게 선풍기를 갖고 있는데 이 선풍기는 동산이죠, 그죠? 그래서 물건이니까 여기는 이 물건을 내가 점유하고 있었어. 이 점유하고 있는 여기는 이 물건을 이렇게 넘겨주려면 점유로 소유권 있는 이 동산에 대한 소유권 양도는 이 점유를 뭐 한다고? 이렇게 넘겨주는 거가 된다고. 이렇게 넘겨줘야 된다고. 이해됐죠? 이렇게 넘겨줘야 된다고. 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때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여. 중요한 건 무슨 점유한다고? 간접 점유야. 간접 점유를 하여에다가 괄호 한번 치세요. 간접 점유에 가로 치는 거야. 밑줄 가볼게. 소유권 이전에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다. 거기다 밑줄 치시고
점유계정에다 1번 달고 반환 청구권 양도에다 2번 달아봐. 그럼 화제는 두 개야. 점유계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요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밑줄 꺼볼게.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뭐라고? 점유계정이라고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자 봐라.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 물건은 얘 거야. 얘 건데 여기는 이 친구가 돌려달래. 그러면 돌려주는 대신 뭐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원래 내 거야. 미안. 원래 내 건데 이 물건을 얘한테 팔기로 한 거야. 팔기로 했어. 그래서 얘를 5,000원에 팔기로 했어요. 그럼 5,000원을 받았으면 줘야 되잖아. 이해가 됐어? 근데 줘야 되는 이 물건을 야 그런데 내가 더위를 너무 많이 타서 그러는데 나 딱 3일만 더 쓰면 안 되냐? 하고 계약을 맺어. 그러면 일단 소유권은 얘한테 넘겨줬지만 내가 3일 동안 빌린 꼴이 되는 거지. 이제 이 물건을 내가 얘한테 팔았으니까 더 이상 얘가 얘 게 아니잖아. 이건 내 게 아니라 얘 거라고. 근데 내가 3일 동안 빌리기로 했어. 그걸 뭐라 한다? 점유 계정이라고 한다고. 됐어? 그러면 잠시 동안 소유권이 뭐 한다고 유보되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야. 한편 끊어.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B에게 맡겨두어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C로부터 E로 넘어가게 된다. 이걸 반환 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자, 반환 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거다 밑줄 그 앞에다가 어디다가 하냐면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주면 D는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C로부터 E로 넘어간다. 거다 밑줄 까봐. 이게 반환 청구권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는 이 물건을 받아야 돼. 이 물건을 받기로 했어. 받기로 했는데 내가 얘한테 팔았다고. 이해가 됐죠? 그러면 내가 이걸 받기로 했는데 얘한테 내가 소유권을 팔았으니까 얘는 누구한테 주면 돼? 바로 얘한테 주는 거야. 그냥 간단해. 이 두 개념이야. 개념은 두 개야. 끝났죠? 그죠? 이 개념은 두 개야.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렇게 넘겨주는데 양도인이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자, 문제는 이거야.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물건을 팔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이건 내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 거였어. 구라친 거지. 왜? 5,000원이 탐이 났거든. 야, 이거 너한테 팔게. 5,000원. 좋아 보이거든. 5,000원밖에 안 해요? 저 살게요. 내 게 아니야. 그 얘가 이제 알아본 거야. 막 사람한테 저 사람 원래 선풍기가 있었나 없었나? 선풍기는 언제부터 갖고 있었나? 뭐야? 어제까지 선풍기 없었는데 갑자기 오늘 선풍기가 생겼다고 이상한데 이런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자. 알겠죠? 이렇게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는 이 물건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냥 넘어간다고. 자, 다시 한번 밑줄 한번 꺼볼게. 자, 밑줄 한번 꺼보겠습니다.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거다 밑줄 치시고 선의 취득에다가 네모 치세요. 그럼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면 나봐 룩게미. 내가 노력을 했는데 몰랐어도 뭐 한다고? 이 소유권 누구한테 넘어간다고? 쟤한테 넘어가게 돼 있다고. 단 조건을 붙여놨어. 다만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펼쳐쳐. 잘 기억해. 모든 비문학 지문에서 뭔가에 대한 결론을 내려놓고 중간에 다만이 나오면 거기다 예외 규정이라고, 예외라고 써봐. 예외. 이건 예외되는 상황이야. 다만 이런 경우는 안 된다지, 그지? 그럼 나봐. 그래도 우리 고3이니까 꽤나 기출문제도 풀었을 거고 EBS 교재도 풀어봤을 거 아니야. 경험적으로 이런 말 나오면 뭐가 돼? 이런 말 나오면 아니 반대가 되는데
무조건 선택지 하나가 나와. 그리고 이걸로 답이 만들어질 거야. 이해가 됐어? 경험적인 거야. 자, 밑줄 한번 꺼보자. 간접 점유에 대한 인도 방법 중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을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줄까 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봐라. 내가 잘 들어봐. 내가 얘한테 선풍기를 사기로 했어. 그래서 그 전에 많이 알아봤다고. 얘 진짜 얘게 맞는지. 근데 실제로는 얘게 아니야. 근데 나를 속였어. 근데 나는 몰라. 그래서 얘한테 사기로 했다고. 근데 이 새끼가 갑자기 예, 방송하고 있는데 개새끼가 들어왔네. 이 새끼가 뭐라 그랬냐면 이 새끼가 그런데 선풍기 내가 팔 텐데 나 3일만 더 쓰면 안 되라고 한 거야. 아까 점유 계정이 그거였잖아. 근데 그건 선의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3일만 더 써가 안 되고 무조건 얘는 무조건 소유권을 뭐 해줘야 돼? 나한테 넘겨야 되는 거야. 양도해야 되는 거야.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자, 이게 포인트야. 자, 30번 문제 봐. 여러분이 안 건 총 몇 가지 개념? 3가지 개념. 됐죠? 자, 이 문제로 가는 겁니다.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라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맞죠?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했다가, 자, 밑줄 그어볼게.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했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대. 이걸 뭐라 그랬어? 바로 넘겨주지 않고 일정 정도 보관하는 거래. 뭐 한 거? 그렇지, 점유계정이야. 여기서 갑과 을은 점유계정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여기까지 됐죠? 자, 계속 갑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대. 여기까지 됐지? 겁나 열심히 노력해서 맞대. 그리고 을은 일주일 후에 밑줄 꺼볼게.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주었다. 그 다음 밑줄 꺼봐. 그럼 이게 뭐야? 두 번째 개념이잖아. 뭐? 반환 청구권 양도지. 내가 받을 걸 누구한테 넘겼어? 병한테 넘겼다고. 자,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지금 여기는 이 문제에서 그 반지가 정말 갑의 거라면 이 계약은 어디에도 문제가 있어 없어? 어디도 문제가 없으니까 1번,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내 말이 이해돼? 1번,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고. 1번이나 2번은 뭘 해도 인도로 취급하거나 소득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라고. 뭘 해도 이 계약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3번 봐.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가 아니었대.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자, 그럼 나봐. 소유권자가 아닐 때 선의 취득이라는 걸 한다 그랬어. 그치? 근데 그 선의 취득할 때 뭐는 통하지 않는다 그랬나? 점유 계정은 안 된다고. 자, 다시 봐.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그랬어. 그러면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이라는 게 뭐였어? 원할 때 반환하는 점유계정이었지. 근데 그 점유계정으로는 취득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3번인 거야. 그렇지, 양도받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소유권자가 아니면 그 즉시 갑은 자기의 소유권을 뭐 해야 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병한테 넘겨야 되는 거야. 점유계정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냥 다시 한 번 더 봐. 지금 개념 내용 그냥 그대로인 거야. 여기서 필요한 조건만 따지면 되는 거였다고. 다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지금 눈여겨본 거 하나 있지. 뭐가 문제였냐면 어떤 거? 중간에 다만, 예외 이런 것들은 무조건 문제로 가면 선택지화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돼요. 다만이나 예외는 문제 선택지화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문을 읽다가 이런 말들 나오면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밑줄을 쫙 진하게 꺼놔야 돼. 이해가 됐어?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뒤로 갑시다. 자, 그런 의미에서 뒤로 가서 스마트폰 지문으로 갈게요. 요거 어렵죠? 그죠? 문과야, 이거 도형 나오면 이건 죽어 그냥. 자, 일단 어디부터 읽을 거냐면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안 읽을 거야. 거기까지는 쉬워. 첫 문단, 두 번째 문단까지는 쉬워. 자, 세 번째 문단이야. 자, 세 번째 문단인데, 자, 한 편부터. 한편 실내에서 위치 측정에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어.
비콘은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인데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자 밑줄 가볼게.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 세기가 약해진다. 그 다음 밑줄 가봐. 얘들아 우리 경험적으로 알아. 과학이나 기술 지문에서 이것처럼 비례 반비례 구조의 문장은 무조건 중요한 문장인 거야. 이해가 됐어?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만 예외만큼 중요한 거 하나 더. 지금처럼 비례 반비례 관계는 무조건 중요하다. 이거 무조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나오면 뒤에 가서 선택지화가 된다. 이것도 기억해야 돼. 그게 여기 있는 이 뒤에 문제 몇 번 문제야. 그게 이 뒤에 41번 문제의 답의 핵심적인 근거거든. 이해가 돼서 핵심적인 근거라고. 자 계속 갑니다. 단말기가 비콘 신호의 도달거리 내로 진입하면 단말기 안에 수신기가 이 신호를 인식한다. 이 신호를 이용하면 2차원의 평면에서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대.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니까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나와? 여러 개가 나오네. 자, 화제가 여러 개가 됩니다. 잘 봐라. 또 갑니다. 지금처럼 화제가 여러 개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화제가 여러 개가 나열되는 경우는 반드시 이 사이에 뭘 찾는 게 중요하다. 차이점이야. 공통점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결국엔 차이점이야. 화제가 여러 개인 경우는 결국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세 개에서 차이점들을 잘 이해해야 돼. 근접성 기법에다 네모치고요.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해당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 위치로 정한다. 뭐라고? 해당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 위치로 정한다. 그 다음에 줄까 봐. 이게 근접성 기법이야. 여러 비콘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밑줄 가볼게.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 그 다음 밑줄 가봐. 이걸 단말기 위치로 정한대. 나봐. 얘들아, 비콘이 여기 달려있고 여기 달려있고 여기 달려있는데 내 단말기는 여기 위치하고 있어? 그럼 가장 거리가 가까운 건 어디야? 여기지. 그러면 이걸 좌표에 찍을 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니? 이렇게 해놓고 띵띵띵 이게 아니지. 기준을 어디다 둔다고? 여기라고.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삼변 측량 기법에다 네모치세요.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하는데 자 밑줄 그어볼게.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한다. 그 다음 밑줄 그어봐. 그래서 41번 나온 게 삼변 측량 기법에 의한 그림인 거야. 이렇게 환산하는데 각 비콘을 중심으로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밑줄 그어볼게. 그 교점을 단말기의 현재 위치로 정한다. 그 다음에 밑줄 그어봐. 나봐. 여기에 있어. 그럼 이걸 하는 이렇게 원 그리고 이렇게 원을 그리고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여기는 이 원이 만나는 이 교점을 지점으로 한다는 거야. 포인트는 뭐라고? 세 원의 교점이야. 세 원의 교점이야. 세 원의 교점이라 그랬어. 자, 이때 교점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경우에는 세 원의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을 단말기의 위치로 측정한다. 무슨 말이냐면 안 보여. 그러면 여기는 이 공통된 지점의 중심점을 위치로 선택한다고. 이해됐죠? 이건 아닌 경우야. 안 보이는 경우야. 위치 지도 기법의 내용 박스.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주위에 비콘들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쭉 가봐. 자, 뭐를 일단 설정해야 돼? 기준점을 설정해야 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콘들이 송신하여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는데 이 신호 세기와 비콘의 식별번호, 기준점의 위치 좌표에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위치 지도로 기록해 놓는다. 이 작업을 모든 기준점에 수행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준점이 중요한 거야. 얘는 기준점을 정해놓고 하는 거래. 자, 그러면 뒤에 있는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세요. 1번. 지금 여기 있는 요 그림은 뭐라고? 단말기 3개의 비콘 신호를 받은 상태를 도식화한 건데 이때 각 원의 반지름은 자 그림 밑에 밑줄 한번 꺼볼게. 신호 세기로 환산한 비콘과 단말 사이의 거리 그다음 밑줄 꺼봐. 신호 세기로 환산한 비콘과 단말 사이의 거리래. 그러면 얘들아 나봐라. 그러면 여기에 비콘 1, 여기 비콘 2, 여기 비콘 3이 있어.
근데 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요건 요렇게 돼 있고 이거 수학생들이 원을 잘 그리는데 국어 선생은 이거 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약간 타원 같은데 지금? 그냥 대충 그릴게요. 그냥 대충 그릴게. 얘들아 미안해. 전혀 하나도 동그랗지 않네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가 P래. 이게 비콘 1. 아이고 왜 이렇게 부러지냐? 비콘 1, 얘가 비콘 2, 얘가 비콘 3이야. 부끄럽다 정말. 그래도 저 미술 잘했어요. 예, 미술 잘했어요. 어렸을 때. 미술 시기하면 항상 만점 맞고 그랬어. 안 믿기겠지만. 자, 여기에 뭐가 존재하냐면 Q가 존재한대요. 이렇게. 자, 1번 갈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41번 문제를 보세요. 지금 지문 읽었죠, 그죠? 자, 읽은 거에서 41번 문제를 봅니다. 그러면 41번 문제는 자, 거기 그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원의 반지름은 신호세기로 환산한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래.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반지름이 뭐냐면 내가 잘못 이해했어요. 잘못 이해했어요. 나도 처음에 문제 풀 때 잘못 이해했는데 이게 이 반지름이라는 게 뭐냐면 이 꼴 신호세기로 환산한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야. 그러니까 이 신호세기하고 거리가 같은 게 아니라 이 반지름은 뭐와 같은 거냐면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야. 그래,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다시 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비콘 1이 반지름이 짧다는 얘기는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가 뭐하다는 얘기야? 얘 짧다. 가장 근처에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센 게 얘가 제일 센 거야. 이해가 됐죠? 얘가 제일 센 거야. 이해가 됐어? 그 다음 얘가 센 거고 그 다음 얘가 센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근접성 기법으로 하자면 봐라. 그러면 근접성 기법으로는 얘가 제일 센 거잖아. 그러면 위치좌표가 어디가 찍히겠어? 비콘 1번이 찍히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의 선택지를 다시 보면 자, 1번에 근접성 기법으로 보면 비콘 1번이 찍힙니다. 대신에 3변 측량 기법으로 하자면 세 점의 교점이니까 무조건 P가 찍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측정된 신호세기를 약한 것부터 나열하면 비콘 몇부터 나열돼야 돼? 3부터 나열되지. 2, 1 순서여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위치에 비해 비콘 3에 더 가까이 있겠군. 무슨 말이냐면 비콘 3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인식되는 건 중간에 뭐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야. 여기는 이 장애물이 없으면 훨씬 더 원래는 가까웠을 거라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신호세기가 약해진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4번에 Q의 위치에 있는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삼량 측력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P 방향으로 이동한다. 자, 나봐라. 일단 현재 특정된 위치가 P야. 그리고 얘가 사라지면 P가 어느 쪽으로 와야 돼? 얘의 반지름이 짧아질 테니까 이쪽으로 오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P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한다고? 비콘 3 쪽으로 다 다가올 거라고. 이거의 반지름이 짧아질 테니까. 이해가 됐죠? 그래서 4번 안 되고요. 5번에 현재 측량된 위치에서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은 단말기 위치야. 비콘 2의 신호세기가 약해진대요. 그럼 약해지면 이쪽으로 더 넓어지는 거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 이게 더 넓어지는 거니까. 더 넓어져야 되잖아. 신호세기가 약해지면 더 넓어져야 되잖아. 그럼 어디로 가까워져? 비콘 1쪽에 가까워지겠네. 이해됐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이 커져야 되잖아. 그러면 교점이 만나는 거지, 삼각 측량 기법은. 그러면 원이 이렇게 커질 거 아니야? 이렇게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교점의 위치도 점점 어느 쪽으로 간다고? 이쪽으로 가잖아. 이해가 됐죠?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예, 그 해설 강의는 어쨌든 이렇게 마칠 건데 일단 앞에 당부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평은 어쨌든 수능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거라 뭐 점수를 잘 받으면 잘 받은 대로 기분 좋게 수능을 맞이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온 친구들은 점수가 좀 잘 안 나온 대로 이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걸 좀 이렇게 원칙들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EBS 교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독서는 배형식을 키울 필요가 있겠지, 그지? 다만 그 사례 적용하는 문제의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개념만 그대로 적용한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를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된다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그게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경험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내가 이제 수능으로 가는 고득점을 위해서, 수능 국어에서의 고득점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EBS 교재에 대한 정리, EBS 교재에 대한 나름대로 정리들이 조금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학은 문학대로, 독서는 독서대로 조금씩 정리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문학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문들 위주로 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 독서는 그거보다는 배경지식 위주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 나머지 화작문 쪽은 어떻게 하느냐. 화작문 쪽은 결국에 얘는 문제의 양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이쪽 파트는 문제의 양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매일 꾸준히 15문제씩 매일매일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연습할 게 없다면 결국에 뭔가 연습할 만한 거리가 필요한데, 화작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이 나오는 것도 기출문제도 따로 나오기도 하고, 뭐 우리 상상국 같은 경우는 엔제도 따로 나오니까 엔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업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집들 이용해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문제를 풀면서 계속 뭘 연습하냐면, 어떻게 하면 지문을 읽는 횟수, 지문 읽기 횟수를 어떻게 조금 더 줄여볼까, 이런 얘기 좀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실전 모의고사는 푸셔야 된다. 실전 모의고사는 푸셔야 되는데, 이 실전 모의고사는 되도록이면 아침 시간에 제대로 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집중 잘 될 때 풀면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오지.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느껴지는 거야, 계속. 아침에는 그 컨디션이 아닌데, 분명히. 지금 내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는 되도록 오전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고, 일주일에 최소한 1회, 가능하다면 한 회 더,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풀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됐죠?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 실전 모의고사는 풀 때 반드시 맨 뒷면, 모의고사의 맨 뒤에 이 여백에다가 본인이 지금 이번 모의고사를 치면서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이 잘 안 됐고 이런 부분이 아쉬웠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내용들을 간단히 써보면 매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 모의고사를 받아보는 친구들은 상상 모의고사 뒷면에다가 이번 상상 회차를 풀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회차를 풀면서 앞에 있는 1번부터 15번까지, 그 다음에 독서 따로 문학 따로 각각 화작문 따로 독서 따로 문학 따로 이런 점은 잘 됐고 이런 점은 잘 안 됐고 이런 것들은 적용이 잘 됐고 이런 건 적용이 잘 안 됐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시험마다 자기가 느꼈던 거 문제 풀면서 느꼈던 거, 좋았던 점, 잘했던 점, 잘했던 점, 아니면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거기다가 써보고, 나중에 한 5에서 6회 정도 풀고 난 다음에 그걸 모두 끄집어내서 한번 쭉 읽다 보면 본인의 공통되는 취약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험지를 갖고 와서 선생님 저 이게 어디가 취약해요. 물론 선생님들이 보면 알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4, 5회 정도 풀고 이런 아쉬웠던 점들을 모아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자기가 자주 틀리는 문제도 조금 보일 거고, 공통적으로 약한 제재도 좀 보일 거고,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씩 보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때 어쨌든 취약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실전에 가서 누수 없이 정확히 잘 풀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냥 오답 정리만 하지 마시고 본인이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점들을 한번 써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됐죠?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곁들이자면, 4번 수능 같은 경우에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문제를 6개월 빼고 수능만 기출문제를 되도록이면 3개년 플러스 한 4개년 해서 한 7개년 정도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는 게 마지막에 정리하는 겸 해서.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문제를 많이 풀어 답도 외우고 있어요. 알죠? 기출문제 많이 푸는 친구들은 답을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외운다 하더라도 한번 풀면서 왜 이 문제의 답이 여기에 있을까?
평가원의 의도가 뭘까? 이런 문제를 내는 취지나 목적이 있을 거니까 그 목적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오늘 해설 강의 와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 집에 가서 뭐 다른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또 가가지고 앉아서 예, 오늘 비도 오는데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 우리 현장 강의 친구들은 이번 주말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제대로 욕 먹을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틀렸으면 욕을 먹어야죠. 그렇게까지 알려줬는데 예, 시험지를 거의 본 것처럼 알려줬잖아요. 그죠? 예, 본 것처럼 알려줬는데 틀렸으면 욕을 먹어야 되니까 일단 주말에 욕을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처음 보신 친구들은 내가 그렇게까지 사나운 사람은 아니다. 사나운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고, 우리 지금 상상 모의고사 그 홈페이지 통해서 이거 보시는 그 분들은 상상 모의고사 마지막 9회차, 10회차, 11회차는 제가 해설 강의를 합니다. 마지막 3회차는 앞에 이제 전재림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 선생님하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수업 촬영을 하실 건데, 그 선생님들 수업 촬영을 하시고 저는 마지막 수능 3주 남겨놓고 아마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많이 떨리겠죠, 그죠? 그때 되면 많이 떨릴 텐데 떨리라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때 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